그리스 합의 소식에 우리 증시와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들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회동에 나섰는데요. 일단 유로존과 IMF는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20년까지 124%로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텐데요. 오늘은 유로존의 재정위기 이슈가 그래도 해소 국면에 맞는지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전문가와 허준식 해설위원, 이혜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기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결과 일단 지금까지 새어 나온 소식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네, 전날 밤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 IMF가 새 채무 감축 목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미뤄졌던 그리스의 구제금융 집행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전날 회의에서는 그리스의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24%로 줄이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를 위해 유로존 재무장관과 IMF는 그리스 GDP의 20%에 해당하는 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56조 2,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추가로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그리스에 312억 유로를 지원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세 번째 자리였는데요. 회의에 앞서 민간 채권단과 정부, 국제통화기금 IMF는 그리스의 채무 원리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과 회원국은 이를 강경히 반대해 그리스 지원에 대한 결론이 날지 여부를 놓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독일과 유로존 회원국은 채무 탕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역시 독일은 예상대로 좀 강경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처음에 120%에서 124%까지의 좀 조율은 나타난 상황인데요. 일단 합의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들어볼게요. 허 의원님. 네, 일단 2차 금융 1,300억 유로 가운데 2차 3분기 이제 미집행됐던 것 312억 유로에다가 4분기 집행분 128억 유로 포함해서 이제 예상대로 440억 유로 그대로 좀 집행이 됐고요. 긍정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GDP 대비 부채 비율 규모를 120%로 맞추는 시한이 이제 2022년까지 연장됐을 경우에 그동안의 추가 비용 326억 유로를 누가 낼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였었는데 이게 이제 일단 그 완화가 되면서 이 비용이 이제 안 들어가 될 것 같고요. 일단 IMF 쪽에 라가르도 조금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겠습니다. 추가로 326억 유로가 이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겠습니다. 네. 120에서 124%로 4% 조율해 준 차이가 네네, 그렇게 자금의 차이를 좀 만들었는데 김대복 전문가님은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원래 궁하면 통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사실 궁지에 몰려 있다가 결국은 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그리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지금 현재 채무 불이행의 어떤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호재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표에서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가져 나왔는데, 네. 유로존의 2013년도의 어떤 국채 만기 분포들을 보면 아래 단기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죠. 이렇게 보면 그리스는 이렇게 지원해줘서 지금 계속 돌아오는 상황의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보면 3차, 4차의 어떤 지원분, 3분기 어떤 지원분들이 3분기, 4분기 지원분들이 원활하게 되지만 내년도에 가도 계속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잠재, 악재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호재 요건이지만 이것이 그리스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겠죠.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조율도 있어야 되고 진통 과정은 계속 예상이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그리스는 이제 원래 부채 규모가 3,600억 유로였었습니다. 이제 이 중에 이제 민간 채무가 2,000억 유로였었고 나머지 1,600억이 이제 공공부채, 그러니까 유로존 역내의 정부라든지 IMF나 ECB가 갖고 있는 물량이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천억 민간 채무 2천억 유로 중에서 헤어컷 되고 1천억 유로가 남았다가 300억 유로도 중간에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 상환이 되면서 민간 채무는 700억 유로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이제 공공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리스 국채 갖고 있는 뭐 유로존의 정부들 그리고 IMF 22 물량 포함을 하면 1,600억 유로는 그대로 헤어컷 안 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깎아줘야 헤어컷이 돼야 앞으로 그리스가 실제로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부채 상환 스킴을 갖게 될 것으로 봤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이 회의의 핵심 안건이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해결로 남았거든요. 사실 한다고는 했지만 이제 나머지 그 추가로 감축해줄 아까 나왔던 내용 400억 유로를 누가 어떻게 내서 이것을 줄여줄지의 여부. 그러니까 그리스가 실제로 빚을 갚게 도와줄 만한 어떤 요건들을 만들지는 못하고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합의는 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단기적인 호재성 재료인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좀 길게 봐서는 아직은 불확실성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김대국 전문가님 보시기에도 뭐 짧아야 하루, 이틀 정도 호재에 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뭐 1박 2일 코스라고 봅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가장 중심에 있는 어떤 헤어컷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단기적인 어떤 처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또 안 됐으면 시장 충격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위기를 모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흐름은 이틀, 3일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긴 시장에 그동안 얼마나 호재가 없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뭐 소비 시즌 이런 것에 반응을 해서 IT주들이 또 움직여줬었고 이제는 또 그리스가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합의를 했다더라라는 소식에 좀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짧은 호재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은 스페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카탈루냐 통합당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과반 확보에는 실패를 하면서 반쪽짜리 승리에 그쳤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스페인의 카탈루냐주 총선도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스페인의 카탈루냐주가 왜 화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지역이 스페인 중앙정부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안에서도 이 지역은 독자적인 단어를 쓰고 또 인구도 750만 명이나 되는 주인데요. 지난 1934년 혁명을 통해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 카탈루냐주 총선은 카탈루냐 통합당이 분리 독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면서 의회를 회산하고 실시한 선거입니다. 총선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중도우파 카탈루냐 통합당과 카탈루냐 공화 좌파당이 각각 50석과 21석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135개 의석의 절반을 넘긴 셈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연정이 구성돼도 두 정당의 정책적 합의점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분리 독립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여론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론을 보니까 분리 독립이 좀 가능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원래부터 독립을 좀 주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재정인기로 시끄럽다 보니까 나 차라리 독립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금 좀 곳곳에 시끄러운 유로존의 이슈들을 다 짚어볼 텐데 스페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허 의원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카탈루냐 분리 독립 원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 지방 정부가 가장 부실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례도 있고 해서요. 말처럼 혼자 실제로 이제 떨어져 나갈지는 두고 볼 일인데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재료로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변동이 되는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겠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최근까지는 좀 안정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관련해서는 호재성 재료도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스페인 재무장관이 어저께죠. 26일 날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제 자국 민간은행권 자본 확충에 필요한 규모가 400억 유로인데 내년 중반까지는 이 부실 은행들 완전 자본 확충 완료될 것으로 낙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28일 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페인의 은행권 구조 조정도 승인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스페인 우려가 좀 크지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좀 진정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지금 국채금리도 보여주셨지만 최근에는 국채 발행 연이어 성공을 하면서 스페인은 좀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내년쯤에는 그래도 구제금융 받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김대복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스페인이 어떤가요? 사실 뭐 지금 현재 그 마리오 드라기가 무제한 어떤 채권 매입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10월 선거도 있었고 굉장히 그렇지만 결국은 스페인 국채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스페인 국채가 10년 만기가 7%를 넘었다가 지금은 5%에서 반등을 하지만 6%를 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어떤 자금을 확충하는 어떤 이런 수단이 되어 있고 지난주에 발행했던 어떤 국채 매입 현황들을 한번 보시면 표에 어떤 스페인 지난주에 20일과 22일 날에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이 국채 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찰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죠. 근데 이 금리하고 응찰률이 거의 이제 응찰률은 그 2배 이상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보였고 금리도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시장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단기 채권이나 장기 채권이 이렇게 모두 안정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굉장히 우려했던 어떤 스페인이 뭔가 지금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스페인이 완전히 다 아물기에는 굉장히 아주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흐름은 일시적인 어떤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현재 다른 주변의 어떤 여건들이 또 약간 불거지게 된다면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다시 구제금융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나는 내년도에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청한다면 호재가 될까요? 예, 신청한다면 그것도 자체가 시장 상황에 맞춰 좀 다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호재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다 스페인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카탈루냐 독립 문제가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국채 시장을 봤을 때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프랑스 이야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한 데 이어서 S&P에서는 유지는 했지만 내년도에 강등 가능성이 33%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프랑스까지 시끄러워지면 문제가 커질 텐데 허 의원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프랑스는 일단 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었는데요. 저번 11월 15일 날 나왔던 3분기 GDP가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것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두 개 분기 연속은 이제 보합 정도 플랫을 기록했었는데 지금 그림 나가는 것처럼요. 플랫이었었는데 이 노란색이 예상치고 파란색이 실제치인데 이게 아마 실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 보일 겁니다. 두 개 분기는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는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향후에 재정 긴축에 나설 운신의 폭도 넓어졌고 그리고 경기 상황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S&P가 이렇게 겁줬던 부분들이 그런 변수들은 희석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S&P가 이제 프랑스의 내년도 성장 전망이 추가적으로 악화가 되거나 재정 적자가 현 수준에 머문다면 등급 강등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 흐름만 놓고 본다 그러면 프랑스 우려도 심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유로존 문제는 일단 그리스를 잡는 게 가장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대복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예, 프랑스는 사실 신용 등급이 하향됐지만 결국은 뭐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나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S&P에서 1차적인 어떤 1월 달에 등급을 하향하면서 전망치도 부정적으로 바꾸었고 이번에 무디스에서 11월 달에 지금 전망치를 약하게 만들었는데 피치는 트리플 A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CDS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요. 프랑스의 어떤 주요 은행과 CDS 프리미엄을 보면 문제는 이제 프랑스의 은행들의 어떤 부실화 여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BNP 파리바 같은 경우나 지금 이제 크레딧 아그리콜 이 은행들의 어떤 흐름들이 금년도 초에 아주 강력한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00 이상으로 가는 어떤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급격히 하향됐죠. 신용등급이 11월 달에 등급을 하향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래 붉은색 표시가 프랑스의 어떤 CDS 프리미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터닝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터닝의 속도가 약하다. 이렇게 보면 큰 추세는 여전히 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프랑스의 위험의 요소는 굉장히 적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위험 요소도 적어지고 있는 추세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걱정할 것이 없구나라는 결론도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증권가의 시각은 다를 것 같은데요. 미국의 재정자금 이슈에 가려져서 요즘은 좀 얘기가 뜸했지만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유로존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좀 분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진 기자, 증권가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네, 증권가는 아직 유로존 문제보다는 미국 재정절벽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회의에 대해서는 그리스 정부 부채 목표 달성과 관련해 IMF와 유로존 정책 당국 간의 이견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 디폴트 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낙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재 하나대투증권연구원은 이날 회의의 방향이 어떻게 됐든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집행분 결정은 시기의 문제일 것이라면서 만약 유로그룹 회의에서 결정이 세 번째 연기되더라도 그리스 국채의 디폴트 우려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스 국채의 소유자가 공적 채권단이기 때문에 상환을 연기해주거나 단기 채권 발행으로 넘기는 방안을 용인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관심이 가는 부분은 IMF와 독일의 힘 겨루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 여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MF가 프랑스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내년 유럽은행 단일 감독체제 시행 및 은행 연합과 관련해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결국 지연이 되더라도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네요. 재정 절벽이 더 문제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도 의견을 좀 종합해 보도록 할까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표들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유로존 문제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좀 긍정적인 지표들 확인할 거 혹시 있는지 준비해 오신 분 계십니까? 허 의원님 있으세요? 네, 일단 유럽은 그 지표는 지금 서서히 회복되려 하고 있는데요. 유로존 전체로 보면 이제 기준선인 50선 복합 PMI를 봤을 때는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인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상황이 좀 개선된다 하더라도 주요국 정부를 포함해서 당분간은 이제 긴축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습니다. GDP로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하게 유로존도 한 20% 넘게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그렇게 큰 이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섹터인데 큰 기대를 걸긴 힘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조업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여전히 GDP 비중이 큰 서비스업은 부진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국 전문가님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독일의 어떤 경기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이제 민간경제연구소 IFO에서 발행하는 어떤 경기 신뢰지수, 우리는 동향지수라고도 합니다. 이 지수가 이제 지난 3월달 이후에 연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108개월 만에 101.40으로 반전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독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럽의 어떤 경제를 이끌고 가는 어떤 이런 자리에서 경기 동향지수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 표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중앙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경기 기대지수입니다. 이것은 향후의 어떤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렇게 받는 어떤 흐름인데, 최근 이제 3개월 연속 이렇게 조금씩 아래에서 돌아서는 어떤 이런 흐름인데, 이번에는 예상치가 93이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해서 95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향후에 어떤 독일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리스 이런 쪽의 어떤 문제보다 경기를 어떻게 보면 이끌고 가는 독일 쪽의 어떤 시장 흐름이 좋아진다고 보면 유로존도 사실은 내년도로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수면 위로 지금 현재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김대국 전문가님께서도 허 의원님처럼 그리스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1차적인 것은 그리스는 애초에 그냥 원초적인 어떤 문제이고, 지금은 스페인이 안정이 된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는 내년에 가도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가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이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처럼 버리는 카드도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스페인의 안정이 우선이다. 그리스는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하셨는데요. 그리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탕감 이외에 추가 논의 부분으로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에 네. 내주 530억 유로의 대출 금리를 일률적으로 1.55%포인트 낮추고 또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 그리고 그리스가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 안정화기구로부터 낮은 금리의 자금을 빌려서 자국 국채를 되산 이른바 바이백이라고 하는데 네네, 예.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떤가요, 허 의원님? 글쎄요, 일단 워낙에 이제 그 부채 규모가 1,600억 유로가 아까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EFSF에서 증액 보증이라든지 실제로 유통시장에서 샀던 거, 또 발행시장에서 샀던 거 포함한다 그러면 상당한 양의 이미 이제 그리스 채무가 유로존이 껴안고 있는 거죠. 22 포함해서요. EFS 포함해서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를 떨쳐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정부가 바이백 한다는 거는 네. 사실은 글쎄요, 그런 쪽은 효과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이제 큰 통 큰 한방이 나오려면 지금 가장 논의가 될 그 쟁점에 있는 공공부채 헤어컷인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좀 손실을 감내하고라도 깎아주는 거. 네. 1,600억 유로에서 한 50%면 한 800억 유로가 되는데 800억 유로로 낮춰준다고 하면, 물론 이제 그리스가 빚을 50% 줄여준다고 열심히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네. 사실 잘 몰라요. 워낙에 이제 부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힘도 빠져 있고요. 그래서 잘 스케줄대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해줘야 좀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넘게 한 10년, 8년 정도 남았는데 어떤 뭔가 해보려는 의지를 보일 것 같거든요.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부채도 많고 GDP도 안 좋은 나라인데 부채 규모가 2천억 유로가 넘어가는데 이것을 뭐 1, 2년 연장해주고 얼마 깎아준다고 해서 이것을 그리스가 잘 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네네. 아무도 공감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좀 논의가 돼야 되겠고요. 독일이 좀 양보를 해서 뭔가를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계속 잠재적인 악재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네. 저희의 입장은 그렇죠. 네. 독일이 좀 더 양보해주고 통 크게 헤어컷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가 얼마나 약속을 이행하겠냐. 그리고 모럴 해저드에 대한 논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자, 오늘의 유로존 재정위기 이슈 해소될까에 대해서 그리스 합의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